김준호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 청담동의 아스팔트를 힘차게 밟으며 이어폰을 조정했다. 특히 선선한 가을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45세의 그는 모든 삶의 측면을 다루듯이 엄격한 운동 루틴을 유지했다. 정확한 방법론과 절대적인 통제로 그가 30분 전에 떠나온 3층짜리 저택은 그의 성공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인 김준호는 작은 스타트업을 수십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제로에서 제국을 일궈냈다. 그 웅장한 집의 모든 방은 그의 업적을 반영했다. 신중하게 선별된 예술작품들, 디자이너 가구, 최첨단 기술. 하지만 넓고 깨끗한 공간은 주변 음향 시스템으로도 채울 수 없는 침묵을 울렸다. 달리면서 그는 동네의 다른 저택들을 관찰했다. 모두 높은 담장과 정교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의 이웃들도 그와 같았다. 임원들, 사업가들, 재산을 일구고 자신만의 호화로운 섬에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 김준호는 그들 중 몇 명만 알고 있었고 사회적 의무로 참석하는 드문 파티에서 공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그의 일요일 루틴은 변함없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특별히 수입한 커피를 준비하고 태블릿으로 주요 뉴스를 읽은 후 정확히 오전 7시에 달리기를 나가는 것. 10km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후에는 샤워, 혼자서 브런치를 먹고 개인 사무실에서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며 몇 시간 일한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언가가 이 세심하게 계획된 루틴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달리기 코스의 끝부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김준호는 자신의 다리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작고 색깔 있는 공이 길 한가운데로 굴러갔고 그 뒤를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쫓아갔다. 소녀는 곱슬머리를 2갈래로 묶고 있었고 단순하지만 잘 관리된 옷차림이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라고 소녀가 소리치며 공을 주우러 달려갔다. 김준호는 실제로 상호작용하려는 것보다는 반사적으로 이어폰을 뺐다. 그때 소녀가 그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알아보는 듯했다. 저 아저씨 알아요. 김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아이들과 접촉이 없었고 더군다나 아는 아이는 없었다. 네가 날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가 대답하며 이미 달리기를 재개할 준비를 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지갑 사진에 있어요 라고 소녀가 주장하며 전혀 겁 없이 다가왔다. 사진에 아저씨랑 우리 아빠가 같이 있어요. 더 젊었을 때요. 아빠가 내가 안 볼 때마다 그 사진을 봐요. 그 말은 김준호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오래된 사진?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것은 운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동생 김민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부모님 집을 팔기로 한 열띤 논쟁에서였다. 그 이후로 그들 사이의 침묵은 넘기 힘든 깊은 골짜기로 변해버렸다. 네 아빠 이름이 뭐니? 라고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냈다. 김민수요. 라고 소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서연이에요. 우리는 저기 살아요. 그녀는 동네에서 덜 호화로운 옆길을 가리켰다. 우리 아빠 보러 갈래요? 아빠가 일요일 팬케이크 만들고 계세요. 김준호는 망설였다. 그의 세심하게 계획된 루틴은 그가 자신의 길을 가고 조용한 저택과 정돈된 삶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말에 민수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사진에 대한 언급에 그의 내면 깊숙이 오랫동안 굳어진 구조가 흔들렸다. 내 아빠가 지금 집에 계시니? 라고 그가 물었고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서연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요일은 특별 팬케이크 데이예요. 가요. 그녀는 오직 아이들만이 가진 그 신뢰로 작은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땀에 젖고 고급 러닝복 차림으로 불편한 김준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연이가 내민 손을 잡고 10년의 간극을 잇는 다리를 놓으려는 이 아이의 인도를 받아들였다. 걸어가는 동안 서연이는 아빠의 팬케이크, 학교, 그리고 일요일에 거리에서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김준호는 부분적으로만 듣고 있었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거리는 단순했지만 잘 관리된 조용한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날 아침에 그가 떠나온 호화로움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연이는 새로 칠한 파스텔 톤의 외관과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이 있는 작은 집 앞에서 멈췄다. 부엌 창문을 통해 커피와 팬케이크 향이 새어나왔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이가 작은 철제 대문을 열 때 김준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빠, 제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보세요 라고 서연이가 소리쳤고 김준호의 손을 잡아 끌며 정문으로 향했다. 서연이가 문을 열자 팬케이크 향이 김준호의 감각을 압도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아늑했다. 액자에 넣은 아이들의 그림으로 장식된 벽, 낡았지만 깨끗한 소파, 그리고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가족 사진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옛 가족집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서연아,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고 김준호는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그때 김민수가 복도에 나타났다. 낡은 앞치마를 입고 주걱을 들고 있었다. 시간은 그의 흔적을 남겼다. 관자놀이의 몇 가닥 회색 머리카락, 더 깊어진 주름. 하지만 분명히 그의 동생이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로 컸다. 주걱이 김민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 금속성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1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준호 형이라고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서연이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시선을 옮기며 호기심 어린 표정이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분이 사진 속의 삼촌이에요. 김민수가 먼저 침착함을 되찾고 주걱을 집으려 몸을 굽혔다. 서연아 스위티에 식탁 차리러 가볼래? 새 자리 놓아줘.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다운 에너지로 부엌으로 달려갔고 형제들을 작은 복도에 남겨두었다. 네가 이 근처에 산 줄 몰랐어 라고 김준호가 말을 꺼내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다. 그의 평소 경영자다운 말투는 자신의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다. 6개월 전에 이사 왔어 라고 김민수가 대답하며 어릴 적 김준호가 기억하는 긴장한 제스처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이 지역이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서연이가 다닐 만한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어. 무언가 타는 냄새가 긴장된 대화를 중단시켰다. 팬케이크라고 김민수가 외치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김준호는 망설이며 그를 따라갔고 오래된 기억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가정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동생이 아침 식사를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서연이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직도 팬케이크를 태우는구나 라고 김준호가 말했고 동생이 어렸을 때 요리하려다 실패했던 기억에 반쯤 미소를 지었다. 김민수는 웃었다. 짧지만 진실된 소리였다. Some things never change. 하지만 많이 나아졌어. 알지? 배워야만 했지. 그 후에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그는 프라이팬에 집중했다. 김준호는 동생의 미소가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렸다. 그는 멀리 있는 친척들과의 드문 연락을 통해 김민수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 민지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민지 씨는 어떻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학부모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민지는 과학교사였거든. 운전자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 준호는 동생의 손을 관찰했다. 그가 모르던 일을 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보였다. 그래서 네가 혼자서 지수를 키웠구나. 도움을 받았어. 이웃들, 민지의 친구들, 지역사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 정말 그래. 지수에겐 수많은 이모와 삼촌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 준호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임원들, 변호사들, 컨설턴트들. 모두 전문가들이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 어제 준호가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네가 학교에서 지수를 데려오는 걸 봤어. 너희들이 행복해 보이더라. 우리는 행복해, 민수가 확인했다. 물론 내가 계획했던 삶은 아니야. 때로는 월말까지 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지수가 매일 웃고 그게 중요한 거야. 넌 좋은 아버지야, 준호가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감정에 놀랐다. 그러려고 노력해.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으니까 그렇지? 민수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분은 돈으로 세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 준호는 자신의 고급 시계를 바라보며 그날 아침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회의를 잡아놨는지 생각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민수야,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돈으로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삼촌으로서 네가 허락한다면 말이야. 민수는 잠시 형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마치 마리상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가 좋아할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벌써 너한테 비디오 게임 가르쳐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비디오 게임? 준호가 웃었다. 내 슈퍼 닌텐도를 훔쳐갔던 때가 기억나네. 그럼 난 울었고 엄마가 널 불러 돌려주게 했지. 민수도 따라 웃었다. 아침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와 오랜 침묵으로 갈라졌던 두 형제가 다리를 다시 놓기 시작하는 테이블을 밝혔다.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여기서는 시간이 다른 특질을 가진 것 같았다. 더 부드럽고 더 진실된. 지역센터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벽은 벗겨지고 창문은 오래전부터 수리가 필요했다. 준호는 좁은 거리에 자신의 메르세데스를 주차하며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일요일 아침 달리기를 처음으로 걸은 날이었고 그는 지수의 고집스러운 주장 때문에 이곳에 와 있었다. 삼촌이 윤혜 선생님을 만나봐야 해요. 그녀가 마지막 가족 아침 식사 때 말했었다. 선생님은 삼촌이 컴퓨터로 하는 것처럼 센터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윤혜는 15년 동안 센터의 관장이었다. 준호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강인한 40대 여성이었다. 곱슬머리를 실용적인 매듭으로 묶었고 그녀의 눈은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준호 삼촌이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짧고 매니큐어 없는 손톱에 손을 내밀었다. 지수가 당신 얘기를 멈추지 않아요. 센터 내부는 다양한 활동들의 패치워크 같았다. 한 방에서는 노인들이 도미노를 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10대들이 교과서에 몰두해 있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뒤쪽 작은 마당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요. 윤혜가 시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방과 후 학습, 노인활동, 기초 컴퓨터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준호는 평소 기업 검열 때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여기서는 벽의 모든 균열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리된 모든 가구가 끈기의 증거였다. 지수가 선생님이 과학 수업을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조카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다. 윤혜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일주일에 2번이에요. 아이들에게 과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물, 동전, 세제만으로 표면 장력 실험을 했어요. 제 아내가 하던 것처럼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이런 간단한 실험들을 좋아했죠. 윤혜가 가볍게 민수의 팔을 만졌다. 말없는 이해의 제스처였다. 준호는 그 순간의 친밀함을 알아차렸고 동생의 삶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문제는 지난달에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윤혜가 계속해서 낡은 컴퓨터가 책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젊은이들이 기초 정보를 배우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론 수업만 할 수 있어요. 준호가 기계에 다가가 본능적으로 케이스를 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한번 봐도 될까요? 기술 기업인이 직접 손을 대시려고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놀렸다. 야, 누가 내 첫 컴퓨터를 조립해줬는데? 준호가 대답하며 이미 케이스 덮개를 열고 있었다. 먼지와 전자부품 냄새가 그를 순식간에 10대 시절로 데려갔다. 민수와 함께 쓰던 방에서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던 그 시절로. 윤혜는 준호가 부품들을 살펴보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문제는 컴퓨터뿐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지붕에 누수가 있고 전기 시스템도 개보수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으는 모든 돈은 필수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준호는 케이스를 닫으며 이미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면 개보수를 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준호, 민수가 그 어조를 알아차리고 끼어들었다. 돈을 던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맞아요. 윤혜가 동의했다. 그녀의 눈이 준호의 눈과 마주쳤다. 이건 커뮤니티에 관한 거예요. 소속감에 관한 거죠. 저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돼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당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지수를 보았다. 그녀는 막터 어린 여자아이에게 손뼉치기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걸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계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요. 제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윤혜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진정한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수표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겠다는 뜻입니다. 컴퓨터를 고치고 벽을 칠하고 일부가 되는 거죠. 민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년 만에 처음 나누는 제스처였다. 네가 더 자주 곁에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윤혜가 미소 지으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 지역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 씨. 그 잘 관리된 손을 더럽힐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준호는 내민 손을 잡으며 그 악수의 힘을 느꼈다. 윤혜의 무언가가 그를 흥미롭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녀의 흔들림 없는 헌신이거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이 춤추는 듯한 모습 때문일 것이다. 우선 그가 말했다. 사회적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이 컴퓨터부터 작동시켜 봅시다. 지수가 과학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의 나머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컴퓨터 수리, 센터 이용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헬레나의 지칠 줄 모르는 일에 대한 관찰로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준호는 평소 일요일에 이메일과 보고서에 전념하던 것과는 달리 단 한 번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주 일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오시겠어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헬레나가 물었다.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고 그림을 들고 달려오는 소희를 보았다가 다시 헬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준호의 삶에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가 찾아왔다. 전에는 고독한 조깅에 바쳤던 일요일 아침이 이제는 망치 소리, 신선한 페인트 냄새, 그리고 지역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의 끊임없는 소란으로 가득 찼다. 개조 프로젝트는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먼저 지붕 수리, 그 다음 전기 배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곧 다른 주민들도 도움을 제공하러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퇴한 전기 기술자가 전기 작업을 감독했고 젊은이들 그룹이 번갈아가며 벽을 칠했다. 위대한 김준호 씨가 사다리 위에서 벽을 칠하는 걸 볼 줄은 몰랐어요. 어느 아침 헬레나가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일요일에는 정장 대신 입은 티셔츠에 페인트 얼룩이 묻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좋아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손으로 일하고 자신의 노력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는 데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다. 그의 직업적 삶을 지배하던 스프레드시트의 숫자와 실적 그래프와는 다른 것이었다. 가장 놀라운 건 말이야. 이웃이 만든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으며 점심시간에 민수가 말했다. 네가 웃는 걸 보는 거야. 네 웃음소리가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났어. 준호는 동생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헬레나가 과학 수업을 할 때 웃음이 더 쉽게 나왔다. 그녀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고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경이로워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예시들을 사용했다. 우주는 작은 것들 속에 있어요. 그녀는 하늘이 왜 파란지 또는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자주 말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수업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르치는 열정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특히 흥미로웠던 전기 회로에 대한 수업 후 준호는 그녀가 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어떤 사립학교에서든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책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헬레나는 멈추고 낡은 물리 교과서를 들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몇 년 동안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발견이 승리예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모든 아이가 실제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소희처럼요. 준호가 관찰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소희는
어머니의 타고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헬레나가 부드럽게 웃었다. 민수 씨가 민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가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해서요. 때때로 소희에게서 많은 민지의 모습을 봐요. 준호는 헬레나가 자연스럽게 고인이 된 그의 형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그를 매료시키는 그녀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어려운 주제를 부드럽고 정직하게 다루는 그녀의 능력. 센터에서의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임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그의 월요일 회의에는 임원들을 놀라게 하는 개조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사장님이 달라 보이세요. 어느 날 그의 비서가 말했다. 더 가벼워 보이세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다크서클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없었던 눈의 반짝임으로 대체되었다. 전에는 순전히 숫자에만 기반했던 그의 비즈니스 결정들이 이제는 사회적 영향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었다. 어느 오후 새로 개조된 방에 기증받은 컴퓨터를 설치하는 동안 헬레나가 갑자기 질문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준호 씨, 당신은 왜 정말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나요? 그는 멈추고 손에 모니터를 들고 질문을 고려했다. 처음에는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수의 삶에서 오랫동안 부재했던 것,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렇다면 지금은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희가 그가 가져온 망원경을 다른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헬레나가 가까이 다가와 모니터를 들어올리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손가락이 잠깐 스쳤고 그것은 그들이 설치하고 있던 회로와는 아무 상관없는 전기를 보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당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날 내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집, 그의 조용한 저택이 아니라 이 시끄럽고 불완전하지만 웃음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 그의 동생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 이곳, 그의 조카가 세상을 발견하는 이곳, 그리고 헬레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곳.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 준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헬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젝트를 확장할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답장이 거의 즉시 왔다. 여기에는 항상 더 많은 꿈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커피 가져오세요.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몸에 익숙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아마도 헬레나가 맞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준호의 아이디어는 야심찼다. 희망마을 지역센터를 복제 가능한 사회발전 모델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단순히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직업 훈련 과정, 소규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갖춘 진정한 변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헬레나가 준호가 준비한 스프레드시트를 분석하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반쯤 마신 커피 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훨씬 더 많은 공간과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거예요. 옆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이미 확인했죠. 확장해서 기술 과정을 위한 적절한 교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기초 정비 수업을 이끌 수 있고 그에게 이 얘기를 했나요? 사실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헬레나는 잠시 준호를 관찰했다. 그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주목했다. 그녀가 몇 달 전에 만났던 계산적인 사업가의 눈빛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였다. 당신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예요. 여전히 뛰어난 전략가지만 이제는 그 재능을 더 큰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준호는 그 칭찬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헬레나와의 모든 대화, 센터 활동 중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이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직업적 존경을 넘어서는 무언가.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성공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 순간은 소희가 방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준호 삼촌, 헬레나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그들을 마당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아이들 그룹이 즉석 과학 박람회를 열고 있었다. 각 부스는 재활용 재료와 헬레나의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해 다른 실험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희의 아이디어였어요. 민수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다른 아이들에게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조카가 물과 후추만 사용해 표면 장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헬레나가 가르칠 때와 같은 반짝임이, 지식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같은 열정이 있었다. 민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수가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헬레나는 부드럽게 민수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위로의 제스처를 눈치챘다. 수년간의 우정과 상호 지지가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여기 있어요. 헬레나가 말했다. 소희가 하는 모든 실험에, 모든 발견에 준호는 눈물을 통해 미소 짓는 동생을 보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상실의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소희를 통해 계속되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변화되었다. 나중에 부스를 정리하는 것을 돕던 중 준호는 게시판에서 떨어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민지였다. 지역센터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과학 수업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 있었다. 그녀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 해였어요. 헬레나가 준호의 손에 있는 사진을 보고 설명했다. 민지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볼 때 잠재력을 보는, 당신처럼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떠났고 그들의 웃음소리만 공기 중에 메아리로 남아 있었다. 헬레나와 준호는 마당에 남아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다. 가끔 두려워요. 헬레나가 갑자기 고백했다. 우리가 너무 크게 꿈꾸는 것은 아닌지, 계획한 모든 걸 실현할 수 있을지.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몇 달 동안 배운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꿈은 바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꿈이라는 거죠. 그런 꿈들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헬레나는 그들의 얽힌 손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현명해졌어요? 아마도 어떤 과학 선생님이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부터일 거예요. 그 순간은 몇 개의 상자를 들고 나타난 민수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멈춰 서서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그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헬레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에 대해서요? 준호가 물었다. 심장이 빨리 뛰며. 모든 것에 대해서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수와의 관계를 재건하고 소희와 유대감을 쌓는 동안 그는 또한 사랑에 빠졌다.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대화와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 무언가였다. 말하죠.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커피와 약속의 맛이 났고 공유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의 맛이 났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헬레나가 미소 지었다. 소희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 더 많은 과학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하거든요. 준호는 웃었다. 그의 모든 사업적 성공의 해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완전함을 느꼈다. 여기 지역센터에서, 사회 프로젝트와 과학 실험 사이에서 그는 단지 그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찾았다. 태양이 그 역사적인 날 위로지는 동안 김준호는 헬레나를 껴안았다.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감사했다. 용감한 소녀와의 예기치 못한 일요일 아침의 만남으로 시작된 여정. 이제 무한한 변화와 희망의 가능성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정.
토요일 아침 해가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를 무렵 준호는 지역센터에 도착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확장 프로젝트의 공식 개관식이었다. 이제 센터는 원래 건물뿐만 아니라 옆 건물도 포함하여 현대적인 학습과 창업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공기 중에는 느낄 수 있는 에너지와 기대감이 있었다. 준호는 두 건물 사이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 멘데스 지역발전센터, 꿈의 실현. 일찍 오셨네요. 헬레나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준호는 감사히 커피를 받았다. 회사 상장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헬레나가 웃었다. 그 소리는 항상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프로젝트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되었다. 지역 사업가들이 자재를 기부했고 주민들은 자원해서 수업을 가르쳤으며 심지어 준호의 회사 임원들 중 일부도 경영과 창업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며 참여했다. 민수가 졸린 듯하지만 들뜬 소희와 함께 다음으로 도착했다. 대단한 날이 왔구나 형. 그가 준호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감정에 목이 메어. 여러분 모두 없이는. 아침이 깊어갈수록 센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준비를 위해 도착했고 배너가 펼쳐졌으며 개관식 아침 식사를 위해 제공한 지역 빵집의 신선한 커피와 빵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준호는 자부심과 믿기지 않는 마음이 뒤섞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1년 전만 해도 그의 인생은 재무보고서와 이사회 회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 소규모 창업자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센터를 열기 직전이었다. 준호 삼촌, 소희가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불렀다. 과학 실험실 좀 보세요. 실험실은 헬레나와 소희의 자랑이었다. 현미경, 실험 키트, 심지어 작은 천체 투영관까지 갖추고 있어 민지가 좋아했을 법한 공간이었다.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호가 말했다. 소희의 눈이 각 세부 사항을 보여줄 때마다 반짝이는 것을 보며. 알아요. 그녀가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로 대답했다. 헬레나 선생님이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소희의 말은 준호가 개회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남았다. 모인 군중을 바라보며 동네의 익숙한 얼굴들, 지역 관계자들, 그의 회사 직원들 모두가 공통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는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1년 전 그가 시작했다. 저는 성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숫자, 주가 상승, 비즈니스 잡지의 헤드라인. 하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용감한 한 소녀가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민수와 헬레나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소희를 찾았다. 이 센터는 단순히 교육이나 창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역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 센터를 민지 멘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제가 불행히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유산이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민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준호는 민수의 눈에 맺힌 눈물, 헬레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 그리고 소희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았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개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과 가능성의 불꽃을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강좌, 실현되는 모든 꿈, 변화되는 모든 삶은 지역사회와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헬레나와 민수가 옆에 서 있고 소희가 마지막 리본을 매는 가운데 개관 리본을 자르면서 준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저택에 사는 외로운 사업가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의 일부였다. 이어진 몇 시간은 시설 투어, 새 프로그램 소개,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갔다. 준호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기술 과정에 등록하는 모습, 노인들이 새로운 지역 도서관을 탐험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과학 실험실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치긴 했지만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준호는 센터 뒤편에 만든 작은 정원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헬레나가 그를 찾아와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엮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해질녘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만에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요.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 방향을 잃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헬레나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럼 어떤 길을 찾으셨나요? 나를 다시 가족에게로 이끈 길이요. 그가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가 맺는 연결,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삶에 진정한 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길이요. 그 순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센터를 바라보며 준호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가족, 사랑,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태양이 그 역사적인 날 위로 지는 동안 김준호는 헬레나를 껴안았다.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감사했다. 용감한 소녀와의 예기치 못한 일요일 아침의 만남으로 시작된 여정. 이제 무한한 변화와 희망의 가능성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정.